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 건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소화가 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변비 때문에 힘드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딱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피곤하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어쩌면 그 답이 바로 이 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장 건강이 왜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서 중요한 건지 또 어떤 음식을 먹고 또 뭘 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 습관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최근에 관심 많은 그 프로바이오틱스나 소위 디톡스라고 불리는 장세 쪽 문제 있잖아요. 그 논란까지 다양한 연구 결과랑 전문가 의견, 실제 의료 사례까지 싹 다 모아서 핵심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장 건강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 얘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장은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시스템의 본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영국의 파르자나 나세르라는 영양학자는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 강화는 뭐 기본이고요. 네네. 배가 좀 더부룩하게 붓는 거, 복부 팽만감 같은 것도 줄어들고 체중 관리도 좀 더 쉬워지고 심지어는 기분까지 개선될 수 있다. 뭐 불안이나 스트레스 감소 효과까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지분까지요? 와, 그 점이 특히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는 경험 뭐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장뇌 축, 영어로는 gut-brain axis라고 하죠. 이 개념 때문인데요. 장하고 뇌가 신경계나 호르몬, 면역 체계를 통해서 서로 아주 긴밀하게 그것도 양방향으로 소통을 합니다. 이때 장 속에 살고 있는 그 미생물들이 중요한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메신저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탁 받으면요. 특정 장내 미생물, 뭐 락토바실루스 같은 것들의 환경이 변하고요. 걔네들이 만드는 특정 물질 수치가 달라지면서 장 보호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변화가 이제 뭐 과민성장 증후군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럼 결국 장 속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들의 균형, 이게 핵심이겠네요. 유익균이니 유해균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장을 보면요.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하는 중간균. 얘네들이 적절한 비율로 대략 유익균이 한 30%, 유해균 50%, 그리고 중간균이 한 60에서 65% 정도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지방이나 고당분 식단,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항생제를 좀 함부로 쓰거나 하면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은 확 늘어나면서 이 균형이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 깨지는군요. 이 장내 세균 불균형,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대사성 질환하고도 관련이 깊고요. 심지어는 우울증, 불안, 뭐 치매, 파킨슨병 같은 뇌신경 질환과의 연관성도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관련해서 근육 줄어드는 거나 뼈 약해지는 거 이런 거랑도 관련 있다는 연구도 많고요. 이야, 진짜 장 건강이 그냥 뱃속 문제가 아니라 온몸 건강의 어떤 신호등 같은 거네요. 진짜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될 그 식단 전략부터 좀 알아봐야겠어요. 도대체 뭘 먹어야 장이 좋아할까요? 핵심은요. 균형하고 섬유질, 그리고 발효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정 슈퍼푸드 한두 개에 막 의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식단의 질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했던 해독 프로젝트 사례처럼요. 정제하지 않은 곡류, 그러니까 잡곡밥 같은 거요. 그리고 아주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랑 과일, 이걸 충분히 먹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네. 잡곡에는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고 채소나 과일에 많은 그 섬유질은 유익균에 아주 좋은 먹이가 되면서 배변 활동도 돕거든요. 근데 채소나 과일 그냥 먹기 좀 힘들다. 뭐 이런 분들은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아, 네. 주스도 방법이 될 수 있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또 소화 흡수가 좀 더 쉽다는 장점도 있고요. 다만 이제 섬유질 섭취 면에서는 아무래도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주스는 당분 함량도 좀 신경 써야 하죠. 뭐든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헬스조선 기사에서 봤는데 영국 영양학자들이 추천하는 음식 중에 양배추나 캐피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해요. 아, 양배추. 양배추는 위에 좋다고 엄청 유명하잖아요. 장에도 역시 좋은 거군요. 근데 캐피어는 저는 좀 생소하네요. 그건 뭔가요? 네, 맞아요. 양배추는 그 비타민 U 성분 때문에 위 점막 보호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요. 100g당 한 2.5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뭐 항암 효과 관련 연구도 있고요. 캐피어는요. 약간 요구르트 비슷한 발효유인데 티베트 버섯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일반 요구르트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익균을 한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 함유하고 있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 종류가 훨씬 많군요. 네, 그리고 비타민 B군이나 K, 칼슘 같은 뼈 건강에 좋은 영양소도 풍부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약간 전통적인 우리 한식 상차림 같은 것도 장 건강에 되게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 청국장이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많잖아요. 아,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자료에서도 보면요. 섬유질 풍부한 그런 시골 밥상 스타일하고 청국장, 된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관장하더라고요. 이런 음식들이 장 안에 있는 유익균, 특히 비피더스균 같은 애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거든요. 또 건강아이엔 자료에서는 현미, 사과, 양파, 토마토, 생강 이런 것들을 장 해독에 도움되는 식품으로 꼽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성분들이 좋은 건가요? 네, 뭐 현미의 미네랄이라든지 사과 속 펙틴, 양파의 퀘르세틴 뭐 이런 성분들이 다 장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럼 반대로 장 건강을 위해서 이건 좀 피해야 한다. 이런 음식들도 좀 명확하게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무심코 먹는 것들이 장을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가공식품, 또 너무 기름진 고지방 음식, 단 거 이런 건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아니면 붉은 육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요. 이게 장 안에서 부패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소화를 돕는 담즙 분비가 늘어나면서 대장세포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튀김류의 그 산화된 기름이나 정제된 설탕, 또 과도한 술 이런 것들도 다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뭐 영양제부터 찾기 전에 음식 우선 접근법이라고 할까요? 식단 자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네, 식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종류도 많고 광고도 진짜 많이 해서 좀 헷갈리거든요.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름도 너무 다양해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용어들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좋은 균 자체예요. 뭐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더스균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죠. 네, 살아있는 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에요. 주로 식이섬유 형태인데 뭐 이눌린이나 프락토홀리고당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채소나 과일에 많고요. 아, 유익균의 밥이군요. 그렇죠. 그다음 신바이오틱스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합쳐놓은 제품이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 같은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에요. 예를 들면 단쇠지방산 같은 건데 이게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염증 조절 같은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복잡하네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무조건 다 들어있는 그 신바이오틱스가 제일 좋은 건가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광양사람병원 자료를 보니까요. 그냥 직접적으로 유익균 자체를 보충하고 싶다. 이러면 프로바이오틱스 단독으로 섭취하는 게 기본이래요. 네. 근데 만약에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었는데 뭐 변비나 소화불량 개선 효과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유익균들이 잘 살고 잘 자라도록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추가하는 방식, 뭐 신바이오틱스 형태가 됐든 아니면 따로따로 조합해서 먹든 이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프리바이오틱스는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랑 같이 먹을 때 시너지가 난다고 하고요. 아하, 시너지 효과. 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 자체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프로바이오틱스랑 같이 추가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어떤 상태나 필요에 맞춰서 좀 전략적으로 조합해서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며칠 먹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확 좋아지거나 하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꾸준함. 네.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변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어떤 균주가 나한테 더 잘 맞을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인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일단 균형 잡힌 식단이랑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걸 좀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변비 이야기가 또 나왔으니까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조언, 이것도 좀 깊이 다뤄보죠. 그냥 뭐 화장실 가기 좀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변비를 진단하는 기준 같은 것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자료를 보면요. 만성변비는 단순히 변이 좀 딱딱하거나 배변할 때 힘을 많이 줘야 하는 그런 증상 말고요. 배변 횟수 자체가 일주일에 3회 미만인 상태가 꽤 오랫동안, 예를 들어 6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브리스톨 대변적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변 모양을 봤을 때 1형, 그러니까 토끼똥처럼 딱딱하고 분리된 덩어리 형태나 2형, 소시지 모양이긴 한데 표면이 울퉁불퉁한 덩어리 형태, 이런 경우에 변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변 모양으로도요? 그렇군요. 그럼 이 변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크게 4가지예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 식이섬유 섭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4가지. 네. 우선 수분은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두 잔 마시는 게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식사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빈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위대장 반사라고 해서 장 운동을 유도하거든요. 그럼 이제 변이를 느끼기 쉬워지죠. 아, 아침빨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식이섬유는 뭐 앞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변이 부피를 늘려주고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여주니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운동.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장 운동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정도? 땀이 좀 날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뭐 복근 운동이나 배를 마사지하는 거,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점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홍콩 중문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여러 건강 관련 생활 습관 중에서 충분한 수면이 과민성 장증후군, IBS 위험을 낮추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은 아니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만큼 잠을 충분히 자는 것, 보통 최소 7시간 이상 권장하는데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금연하고 운동 적절히 하고 식단 균형 있게 챙기고 술 줄이고 잠 푹 자고 이런 전반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장 건강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아까 말한 그 장내 축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도 식사량 자체가 너무 줄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피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활 습관을 다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변비가 계속된다면 결국 약을 좀 고려해야 할 텐데요. 근데 보통 변비약은 오래 먹으면 안 좋다, 뭐 내성 생긴다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변비약 복용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전문가랑 상의해서 자기 상태에 맞는 약,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을 잘 선택해서 꾸준히 복용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꾸준히 먹는 게요? 네, 왜냐면 임의로 막 먹다 끊었다 하면 변비가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변비가 그냥 변비가 아니라 다른 질환, 예를 들면 대장암이라든지 파킨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변비가 너무 심해졌다거나 뭐 혈변을 본다거나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진다거나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거나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꼭 원인을 확인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장세척 또는 디톡스에 대해서 짚어보죠.
이게 뭐 숙변 제거니 독소 배출이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많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정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장세척, 영어로는 콜로닉 이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항문을 통해서 다량의 액체, 그게 물이든 커피든 뭐 한약재든 이런 걸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반복하는 시술이에요. 일부에서는 자가중독 이론이라는 아주 오래된 가설을 근거로 해서 장 속에 쌓인 독소나 뭐 숙변 이런 걸 제거하면 만병이 다 치료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건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자가 중독 이론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이미 의학계에서는 좀 폐기된 이론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19세기 말에 잠깐 유행했다가 20세기 초에 이미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폐기된 가설이에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에 실린 논문이나 다른 여러 의학 자료들을 봐도 장세척의 효과는 입증된 바가 없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 안에 있는 좋은 균, 유익균까지 싹 다 씻어내버려서 정상적인 장 기능이 망가지거나 감염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실제로 아메바성 이질에 감염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고요. 감염까지요. 어휴, 더 심각한 부작용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술할 때 쓰는 그 튜브나 물을 넣을 때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장 점막이 손상되거나 심하면 장천공, 그러니까 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 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세척 후에 직장이 찢어져서 큰 수술을 받거나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사례들이 보고되었고요. 심지어 커피 관장 후에 전해질 불균형 같은 문제로 사망한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네, 사망까지요. 와. 이건 정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네요. 아까 그 학회지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시술 후에 뭐 염증, 궤양, 심지어 장이 좁아지는 협착까지 생겼다던데요. 네, 그 56세 여성 환자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장 세척을 받고 나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피까지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니까 S상 결장이라고 이게 압력 손상에 좀 취약한 부위거든요. 거기에 길게 염증이 생기고 움푹 팬 궤양이 생기고 또 부어올라서 장이 좁아져 있었던 거죠. 조직 검사를 해봐도 염증이 확인됐고요. 이게 뭐냐면 시술할 때 가해진 그 압력 때문에 장에 피가 잘 안 통해서 조직이 손상된 거. 어려운 말로 허혈성 손상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추정이 됐어요. 다행히 치료 후에 궤양은 흉터로 남고 괜찮아졌지만 자칫하면 정말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던 거죠. 와, 결국 이 장세척이라는 건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위험은 엄청나게 크다. 이 얘기네요. 그럼 우리가 흔히 그냥 디톡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장 세척 후에 뭐 일시적으로 좀 개운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냥 변이 빠져나가서 느끼는 만족감일 가능성이 높지 근본적인 건강 개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진짜 의미의 디톡스, 즉 해독이라는 건요. 이런 인위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걸 의미합니다. 아, 우리 몸 자체의 시스템이요? 네, 그리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건강한 식단, 가공식품 줄이고 섬유질이랑 항산화 성분 풍부한 자연식품 많이 먹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물 마시기,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잠 푹 자고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 그리고 장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톡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장 건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게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분, 그리고 전신 건강과 삶의 질 전반에 걸쳐서 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것만큼 장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보조제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이고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반면에 장세척처럼 효과는 불분명한데 위험성이 큰 시술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장 건강을 개선하는 건 단순히 뭐 지금 당장 몸이 좀 편해지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이고 더 활기찬 하루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물 한 잔 더 마시기,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이런 작은 변화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미생물들이요. 어쩌면 우리가 특정 음식을 갑자기 막 먹고 싶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의 식욕 자체를 조절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 뇌, 축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참 흥미로운 가설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장내 미생물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궁금해지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